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육 측정평가 1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주차가 됐네요. 여러분, 우리 어색하게, 또 인사드릴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1주차가 됐고요. 열심히 잘 달려와 주셔서 또 분명 다른 때와 다르게 좀 적응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잘 참고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 덕분에 아쉽지만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실 수업에 비해서 좀 풍성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식 습득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우리 트레이너 지망생들한테 이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자 또 가르침의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라도 또 개인적으로 좀 수업 시간 다루지 못했던, 또 이해하지 못했던 부족했던 내용들을 또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충분히 제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금 전달해 드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업 마지막 때 우리가 또 실습, 혹시나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모두가 시간이 맞는다고 하면 최대한 또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한번 의사를 한번 여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11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아침 새벽 5시에 출근을 해서 그때 이제 아침에 조용한 상황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또 퇴근 후에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떤 컨디션이 더 좋을지 한번 저도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네, 오늘 어떠한 내용들이 제 말이 잘 나올지 또 안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복 지구력과 관련돼서 과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회복 지구력은 이제 어떻게 회복 지구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처방을 내리는 것이 중요할까를 조금 퀴즈를 내드렸었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산소 능력, 무산소 운동 파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조금 약하지 않을까. 조금 아직은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유산소는 뭐다, 유산소 능력은 뭐다, 무산소성 파워는 뭐다, 이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조금 덜 그려지지 않을까, 머릿속에 확확 정리된 게 아니라 좀 덜 그려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또 퀴즈 내용을 제가 봤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오늘 무산소성 운동 파워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무산소성 운동 파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소성 운동 능력과 조금 이어서 연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구성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웠더라도, 헷갈렸더라도, 또는 제가 조금 전달을 잘 못했더라도 오늘 수업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잘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회복 지구력이, 과거에는 유산소 능력 또는 이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오래 뛰고, 조금 오래 뛰는 것을 그냥 지구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회복 지구력이라고 좀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지구력은 운동 초기 단계에서 쉽게 지치지 않는 지구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좋은 지구력이라고 좀 정의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운동은 잘하는데 금방 지쳐버리면 좋은 그 경기력이나 좋은 상황들을, 꾸준하게 동작들을 내가 반복할 수 있을까요? 후반부로 갈수록 아무래도 금방 지치면 그런 경기력도 굉장히 떨어질 거고, 일반인들한테는 마찬가지로 좀 일찍 지쳐버리면 내가 신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금방 끝낼 수밖에 없겠죠. 금방 지치면 부상 위험률도 증가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유산소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노인들, 어르신들 대상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지구력이 좋다고 하면 조금 더 활동력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살짝 움직이고 금방 지치면 또 쉬셔야 되고, 그러면 활동 지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행복감도 또 연계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학기 초에. 그래서 회복 지구력은 우리가 단순하게 지구력이 좋다, 이렇게 하면 많이 뛰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체육 측정 평가를 배웠고 또 새로운 또 지구력의 정의를 들으셨으니, 회복 지구력, 단순하게 많이 뛰는 게 아니라 운동 초기 단계에 쉽게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내가 신체 활동이나 경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해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어떠한 템포가, 손흥민 선수 기준으로 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전후반 90분을 계속 쉬지 않고 굉장히 100% 속도로, 스피드로 움직이나요? 아니죠. 한번 쫙 운동을 하고 어떤 동작을, 스프린트든 슈팅이든 드리블이든 여러 가지 동작을 하고 나서 또 템포적으로 좀 쉬는 템포, 가볍게 움직이고 또 한번 확 몰아쳤다가 또 가볍게 움직이고, 이러한 단계, 이러한 템포 변화 단계, 특히나 그 템포에서도 빠르게 하는 이 단계가 아니라 이 조금 회복하는 이 회복 단계 때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은 유산소적 능력을 의미하고요. 유산소가 많이 우리가 조금 들어와야 빨리 회복할 수 있고, 결국엔 산소는 우리가 3분에서 5분 동안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내사 상태에 빠지는 것처럼, 또 근육이나 어떤 우리가 특정 운동과 관련된 이런 세포들한테도 이러한 산소 공급, 혈액을 통한 혈액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산소 공급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 그대로 유산소 능력이 좋다는 건 산소를 더 많이 공급, 꾸준하게 늦게까지 다 지속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운동 능력 또한 굉장히 더 짧은 분들에 비해서 더 오랫동안 유지되거나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유산소적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템포 변화, 운동을 하고 잠깐 쉬는 그 타이밍 때 회복 단계에서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 중요한데, 자 보시면 옆에 그래프가 여전히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체 에너지 대사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낮은 단계에서의 유산소적 에너지,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의 해당 과정 에너지 대사 과정, 그 다음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약 3초 정도 되는, 3에서 5초 정도 되는 굉장히 빠른 이 포스파젠, 인원질 과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과정에 의해서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는데, 자, 이 에너지 대사는 우리 좀 뒤에 슬라이드에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카파시티라고 해서 용량, 수용력을 의미합니다. 유산소 능력은 이 수용력이, 용량이 커야 좋은 거고요. 이 인원질 과정, 굉장히 고강도의 운동은 파워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산소성 운동 능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얘는 무산소성 운동 파워라고 제가 표현을 할 겁니다. 파워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고, 유산소 능력은 말 그대로 좀 길게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조금 해서, 용어가 약간은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엔 우리가 회복 지구력 향상을 위한 설정 방법, 운동 프로그램 방법은 유산소 에너지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영역에서 최대한 운동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회복 지구력은 곧 좋은 지구력이기도 하고, 이 좋은 지구력은 어떠한 영역에서 유산소 에너지를 최대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회복 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 이 세 가지 단계, 유산소 단계, 해당 과정 단계, 인원질 단계가 있는데, 요 중에서 어느 영역에서 운동을 시켜야 유산소 운동 능력이 좋아질까요? 당연히 정답은 요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간에서 운동을 꾸준하게 진행을 해야, 여기 나와 있네요. 60분 이상 운동을 진행하고 최소 4에서 6주, 우리가 어떤 세포, 운동을
운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처방을 통해서 우리 생리학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약 뭐 3에서 6주, 보통 4에서 6주, 뭐 4에서 8주, 4에서 12주, 뭐 8에서 12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최소 한 4주 정도 운동 능력이 좋은 친구일수록 짧겠죠. 근데 저같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4주보다는 한 8주 이상 운동을 해야, 또는 뭐 한 12주 가까이 운동을 해야 아마 이 유산소 능력이 좀 좋아질 겁니다. 회복지구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좀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신체활동, 운동에 필요한 또는 신체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대사는, 에너지 이 공급은 크게 세 가지에서만 공급을 받습니다. 낮은 단계에서의 유산소적 과정, 유산소성, 그 다음에 무산소입니다. 두가 다 무산소지만 그 중에서도 중간 강도에서는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이 해당 과정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대사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고강도로 필요로 하는 이 에너지는 이 인원질 과정이라고 하는 포스파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인원질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산소는 이 오랫동안 하는 이 능력, 유산소성 용량, 이 능력이 중요하고, 이 짧은 강도의 짧은 고강도의 운동은 이 파워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좋은 지구력 또는 회복 지구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산소성 에너지 구간에서 운동을 하면 이게 좋아질까요? 이게 좋아질까요? 자, 우리는 회복 지구력, 좋은 지구력, 즉 유산소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얘는 어떤 단계? 낮은 단계에서의 운동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때요, 여러분들? 운동 능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게 해야 유산소 좀 운동 능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조금 신체 활동이나 아니면 조금 스포츠 활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좋은 지구력을 개발시켜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낮은 단계에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반복됩니다.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자꾸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유산소 운동 영역, 이 영역에서 운동을 해야 최소 60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최소 60분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서 굉장히 좀 쉽게 할 수 있고요. 이거를 한두 번 했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최소 4에서 6주 동안 꾸준하게 주 2, 3회 이상을 반복했을 때 이 회복 지구력 또는 좋은 지구력 또는 유산소 운동 능력이 개발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측정 평가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하게 측정하고 평가하고 땡이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은 그 이제 부족한 운동 능력을, 또는 좋은 운동 능력이지만 더 좋게 어떤 우리가 운동 프로그램 처방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 처방이 어쨌든 그 우리가 측정 평가한 이 운동 능력을 더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하기 위해서 이를 체육측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측정하고 그걸 이제 평가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더 그 운동 능력을, 측정한 능력을 더 우리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측정 평가만 하면 반쪽짜리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한번, 측정 평가에서 끝나면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우리가 측정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측정 평가를 하고, 사전 평가를 하고, 어떠한 운동 프로그램 또는 이 처방을 내려서 그걸 통해서 사후에 다시 한번 더 좋아지는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게 이제 결국엔 과학적인 연구,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논문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게 개발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뒤에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는 제가 직접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락테이트라고 하는, 지난번에 우리가 젖산 양을 가지고선, 혈중에 있는 젖산 양을 가지고 측정을 한 건데, 락테이터 테레스홀드 테스트라고 해서 젖산 역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요 아래 요 빨간색은 심박수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심박수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파란색 점, 파란색 이 그래프만 의미 있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락테이트라고 하는 게 혈중에 여기 혈중에 나와 있는 이 조금 양을 저희가 측정을 한 건데, 1초에
1.5m를 달린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낮은 단계예요. 1초에 우리가 1.5m 멀리 할 수 있죠. 보폭 하나 반 정도 되는 거니까. 1초에 보폭 하나 반, 내 보폭의 정상 보폭의 하나 반, 1.5배 정도 가는 거기 때문에 트레드밀 위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 굉장히 낮은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게 젖산량이라고 했죠. 젖산량은 대개 안정시, 휴식시에는 2밀리몰 리터당 2밀리몰 이하가 휴식시, 안정시에 보통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조금 속도는 빨라졌는데 이 젖산 수치가 낮은 게 유산소적 능력, 초기 단계에서 유산소 능력이 더 많이 사용되고 초기 단계에 쉽게 지치지 않는다는 거겠죠. 이게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지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안정시에는 2밀리몰 이하였을 때 굉장히 많이 좀 그때 이제 분류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건 2에서 4밀리몰 이하일 때, 요 사이일 때 보통 요렇게 급작스럽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1.5에서는 요 정도 나왔고 1.뭐가 나왔고 2.0 속도에서도 요 정도 나왔고 2.5 속도에서 요 정도 나왔고 3.0 속도에서 이 정도 나왔습니다. 자, 1초에 3.5를 떴는데도 이 친구는 쉽게 뛴 거예요. 낮은 단계 에너지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1초에 4m를 달렸더니 굉장히 1초에 4m 굉장히 빠른 겁니다. 1초에 4m를 달렸더니 이때부터 낮은 단계 에너지가 아니라 나한테는 이제 중간 단계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더라 해서 요 그래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스피드에서 이게 내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지. 이거는 고등학교 축구 선수고요. 굉장히 능력이 좋은, 유산소적 능력이 좋은 친구 그래프입니다.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때 급진적으로 우리가 혈중에 있는 젖산량이 증가했고, 이 혈중에 있는 젖산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내가 낮은 단계의 에너지가 아니라 중간 단계 에너지를 이제 끌어다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심폐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낮은 단계에서 에너지만 쓰다가 4.0 1초에 4m 이상을 달리기 시작했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근육에서 힘을 들여서 이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 여러분들 좀 기준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운동을 잘하는 우리 고등학교 축구 선수를 대상으로 한 제가 측정한 거였고요. 이거는 누구를 측정했을까요, 여러분? 자, 접니다. 저는 이제 30대 후반에 아저씨잖아요. 네, 아저씨이기 때문에 아까 고등학교 축구 선수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죠. 아까 어땠어요? 고등학교 축구 선수는 4.0으로 뛰었을 때부터 힘들었는데 저는 1.5에서부터 약간 벌써 힘들어졌어요. 2.0이 넘었죠. 그리고 1초에 2m를 달렸더니 그때부터 벌써 이렇게 고강도. 자, 그래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네,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1초에 1.5m를 달렸을 때부터 약간 뭔가 힘들어졌고, 그리고 1초에 이게 세컨드고요. 미터라는 뜻입니다. 1초에 2m를 달렸다는 뜻이고 이게 2.0이니까 1초에 2m를 달렸을 때 이미 나는 어때요? 조금 이제 고강도의 에너지, 중간 단계의 에너지를 필요해서 썼다는 뜻이에요. 자, 1.5m일 때는 그래도 유산소적 에너지를 간당간당하게 썼었는데 이제 나는 이 속도가 너무 힘들어서 심폐지구력에서 낮은 단계에서 에너지가 아니라 빨리 쓰기 위해서 근육에서 고강도의 에너지를, 중간강도의 에너지를 갖다 공급을 받아가며 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젖산이 많이 축적이 되겠죠.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자, 앞에 친구는 약 4.0 에서 힘들어졌고 중간 단계에 해당 과정 에너지를 갖다 썼고, 해당 과정의 에너지일 땐 젖산이 분비된다고 했었죠. 그거의 이제 출력물인. 그래서 고등학교 선수는, 축구 선수는 4.0에서 힘들어졌고 중간 단계의 에너지를 갖다 썼는데 저는 1초에 2m 달릴 때부터 힘들어졌어요. 체력 수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봐봐요. 자, 저 친구는 좀 전에 있던 친구는 4.0일 때 1초에 4m 달릴 때 그 전에는 초기 단계 쉽게 안 지친 거죠.
저는 벌써 1초에 2m 달릴 때부터 초기 단계부터 벌써 지친 거예요. 오래 뛸 수도 없겠죠. 벌써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없겠죠. 자,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좋은 능력을 가진 친구는 1초에 4m를 달렸을 때 힘들어졌다. 요 단계에서는 쉽게 지치지 않았죠. 제가 좋은 지구력은 운동 초기 단계 때 쉽게 지치지 않는 친구라고 했어요. 근데 30대 후반의 아저씨는 2초 달릴 때, 1초에 2m를 달릴 때 벌써 힘들어졌다. 그래서 네,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좀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결국엔 우리가 운동 처방을 할 때 보면 그럼 어떻게 처방을 내려야 될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까는 1초에 몇 미터의 우리가 단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1시간에 킬로미터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런닝머신 속도, 그 다음에 트레드밀 속도는 보통 킬로미터 퍼 아워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회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9.1 정도 되는, 때로는 뭐 9.2 정도 되는 런닝머신 속도, 트레드밀 속도로 여기는 2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곱하기 3입니다. 이 속도로 약 1시간 정도 달렸을 때 회복 능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긴 한데, 이왕이면 요 낮은 단계에서 너무 쉽게만 하면 의미가 없겠죠. 너무 쉽게만 하면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단계, 요 유산소적 낮은 단계, 그 다음에 이 중간 단계의 약간 이 경계치에서 운동을 시켰을 때 이 능력이 극대화되겠죠. 다시 낮은 단계에 우리가 유산소성 능력을 개발시킨다고 해서 완전 쉽게만 하면 너무 심미운 상태이기 때문에 나한테 자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최소한의 운동 상황, 운동이라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운동량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 유산소적 에너지 단계와 이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이 중간 단계, 다시 한번 낮은 단계와 중간 단계, 그 경계치, 유산소 능력의 끝자락에서의 그 어느 정도의 그 경계치를, 이 경계치에서 꾸준하게 우리가 운동을 시켜줘야 유산소적 운동 능력이 개발되겠죠. 너무 낮은 유산소적 단계에서 꾸준하게 하면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유산소 에너지의 끝 단계에서 단 이걸 넘어가지 않는 단계, 중간 단계가 시작되지 않는 이 경계치, 이 어딘가 모르는 이 경계치 단계에서 운동을 시켜줘야, 근데 너무 들어가면 무산소성 에너지이기 때문에 근육을 자꾸 갖다 쓰기 때문에 얘가 개발되는 게 아니라 얘만 힘들어지겠죠. 근육만 까지 동원되겠죠. 저항훈련이 되는 겁니다. 근육을 사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요 끝자락에서 하는 건데, 이 끝자락 구간을 설정하는 게 뭐다? 어떤 거다? 우리가 젖산 역치 테스트였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식에 집어넣었더니 이 친구는 유산소적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회복 지구력, 좋은 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약 9.12, 런닝모션 속도가 9.12였을 때 이 회복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더라. 근데 우리가 항상 운동선수들, 일반인 또는 우리가 어르신들이 항상 런닝머신에서만 운동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뭐 사이클을 탈 수도 있고 가볍게 우리가 필드에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공원에서 런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속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거와 심박수를 아까 우리가 그래프에서 보면 이렇게 매칭을 시켰잖아요. 1.5일 때 나의 심박수는 이 정도 140 번절이 한 130 뭐가 됐겠네요. 이걸 매칭을 시켜서 항상 우리가 피를 뽑을 수 없으니 평상시에 우리가 트레드밀이나 런닝머신의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공식에서 장비에서 운동을 할 때는 9.11을 놓고 60분을 뛰면 되지만, 트레드밀이나 런닝머신처럼 속도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했을 때는 심박수가 약 135 정도 되는 그 정도 스피드에서 내가 1시간 정도 달리면 된답니다. 그쵸? 다시 한번. 트레드밀이나 런닝머신에서 우리가 뛴다고 하면 속도를 놓고 60분 동안 뛰면 되지만, 사실은 그게 없을 수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은 뭐 항상 런닝머신이 없고 혼자 조깅을 할 수 있고 공원이나 이런 뭐 경기장 같은 데 주변에서, 그랬을 때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135 정도에 되는 이 구간에서 60분 동안 곱하기 3입니다. 60분 동안 이걸 하면 회복 능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 그 A 선수,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가 이거였고, 접니다. 이 B는 접니다. 저는 회복 운동을 또 좋은 지구력, 회복 지구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유산소 능력, 유산소 낮은 단계 운동에서 중간 단계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유산소 끝 단계가 약 4.47이랍니다. 약 4.47이랍니다. 그래서 요때 트레드밀 속도는 4.47, 트레드밀은 런닝머신이랑 같은 장비인 거 아시죠? 4.47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 거의 2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저는 요 단계에서 이렇게 1시간 정도 운동을 해야 회복력이 좋아지는 거고 좋은 지구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심박수는 104 정도. 심박수 같은 경우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애플워치를 항상 착용하는데 애플워치나 이런 것들 뭐 갤럭시 워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가 이건 고가의 장비입니다. 고가의 장비지만 우리가 샤오미 미 밴드 같은 경우는 약 3만원 정도면 쉽게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좀 심박수를 우리가 운동하면 심박수 모니터링 하기 좋은 장비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꾸준하게 그 정도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해보면 좋은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사항은 이 속도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라고 또 할 수 있죠. 이 속도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이 속도는 요 앞에 나오는 이 그래프를, 이거는 초당 몇 미터 가는 거고, 이거를 이제 킬로미터 퍼 아워 단위를 환산시키는 거고, 그거는 이제 공식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식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우니까,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 공식을 집어넣었을 때 이런 것들이 계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식까지 물론 외우면 좋지만 또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이거는 이 환산은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유산소성 능력, VO2 max나 이런 것들 간접 측정을 했을 때 수치와 이걸 수치를 집어넣으면 이제 이게 환산되는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설정이 된 거니까 이것까지는 좀 다음에 또 깊이 있게 얘기할 때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 속도는 어떻게 설정이 됐다? 보통 대개는 안정시 단계에서는 2mmol 이하가 보통 많이 발생을 하고, 약간 해당 과정 에너지 2에서 4mmol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운동을 통해서 내가 좀 해당 과정, 중간 단계 에너지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단계고, 4mmol이 넘어가면 고강도입니다. 이때부터는 중간 이상의 강도이기 때문에 보통 요 사이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이 지점을 저희가 선택을 해요. 요때 초당으로 계산을 하면 1초에 2m 정도. 또 창피하네요, 여러분. 근데 좋은 친구일수록 뭐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게 이제 공식화, 좀 환산해서 나온 거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산소성 에너지 영역대에서, 유산소를 많이 사용하는 이 구간 영역대에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조금 운동을 시켜줘야 유산소적 능력이 좋아지고, 유산소 능력이 좋다는 것은 곧 좋은 지구력 또는 회복 지구력, 운동 초기 단계에 쉽게 지치지 않는 능력, 그 다음에 이 템포 변화, 회복 단계에서 빠르게 회복해서 다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 단계에서 운동 확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폭발적인 힘을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단순하게 너 유산소 능력이 좋다, 안 좋다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좋게끔 그 영역을 더 개발해 줄 수 있는 이 프로그램까지 처방을 내렸을 때 정말 유능한 트레이너, 좋은 트레이너가 될 수 있겠죠. 네. 제가 잘 이해한 건 네, 애플워치가 적용을 했네요. 잘 이해하길 바래요. 여러분들도 얘가.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20세 월드컵에서 피파 월드컵에서 준우승했잖아요. 그 대표팀 선수들도 이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이걸 프로그램을 적용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개념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굉장히 현장에 나가 있어서 고차원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트레이너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수업 1학기 초반에 나와 있던 ROM 재고, 관절 가동 범위 재고, 근육 두께 재고, 이런 거는 너무 쉬운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제자리 높이 뛰기 이거 몇 센치인지 재고, 제자리 멀리 뛰기 몇 센치 재고, 100m 달리기 기록 재고, 이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체육 측정 평가고, 이러한 우리가 생리학적인 측정, 이런 것들을 해야 굉장히 내가 유능한 트레이너, 고차원적인 트레이너. 그래서 이걸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실습을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과제 확인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과제 확인만 30분이 벌써 지났네요. 30분 정도가 됐네요. 그래서 오늘 해야 할 것은
아까는 이 유산소적 운동 능력, 수용력이란 뜻입니다. 유산소적 용량, 내가 유산소를 얼마나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용량을 뜻하는 거고요. 오늘은 무산소성 운동 파워. 용어가 거의 비슷비슷해서 저도 좀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무산소성 운동 파워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소성 능력, 운동 능력은 이 카파시티 용량, 얼마큼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걸 말하는 거고, 무산소성 운동 파워는 얼마만큼 내가 파워를 낼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걸 보면, 자, 우리가 스프린트와 같은 짧은 거리를 달리는 이 스프린트 같은 짧은 거리의 움직임은 주로 유산소 능력이 아니라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 자, 요 중간 단계의 해당 과정 또는 이 짧은 과정의 포스파젠 시스템 또는 인원질 과정이라고 하는 요 단계에서의 에너지 시스템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유산소 능력은 오랫동안 내가 운동하는 거고 지속하는 거고, 얘는 굉장히 짧은 거리의 움직임과 같은 것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스포츠 활동은 거의 대부분의 스포츠 활동은 굉장히 폭발적인 짧은 움직임이 반복이 이루어지고, 그 반복이 이루어지는 중간중간 계속 90분 내내 뛰는 게 아니라 잠깐 뛰죠. 자, 어때요? 배구 같은 경우 어때요? 배구도 슬렁슬렁 좀 어느 정도 조금 회복 단계, 템포 변화에서 낮은 단계로 있다가 낮은 단계 시에는 이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에 의해서 하겠죠. 그 다음에 폭발적인 스파이크 동작, 점프 동작 할 때는 어때요? 요 중간 단계, 무산소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당 과정이 있고 인원질 과정. 이거는 약간의 중간 단계, 이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 고강도, 약 3초 정도, 3에서 5초 정도 된다고 하고, 요 단계에서 두 가지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데, 결국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스프린트와 같은 짧은 거리의 움직임은 주로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에 의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얘를 측정하는 방법을 배운 거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오늘 뒤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RFD, RSI라고 하는 우리가 좀 반응 근력, 근육 등에 단순하게 힘쓰는 근육이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하는 것을 한번 좀 알려드릴 거고, 실제 13주차 또는 14주차가 되면 여러분들이 유산소성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이 실습 측정을 좀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다룰 이 무산소성 운동 파워를 측정하는 것들 실제 좀 실습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공지를 하겠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조금 할 수 있도록, 실제 한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좀 해보고 싶고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해보고 싶고,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들이 실습했던 것을 굉장히 우리가 디테일하게 촬영을 해서 그거를 이제 2주 동안 좀 나눠서 또 동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 아무래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시간을 맞추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시간 맞추는 건 우리가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을 통해서 한번 좀 맞춰보도록 하고요. 혹시나 참석 못하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실습하는 동영상을 잘 찍어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잘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마르네요. 벌써 30분이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전통적인 유산소성 운동 능력 측정 방법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방법, 표준 측정 방법, 골든 스탠다드라고 하는 표준 측정 방법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윙게이트, 무산소성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윙게이트라고 하는 자전거를 통해서 30초 동안 최대로 달리는 거. 최대로 달렸을 때 뭘 측정하냐? 그 자전거에 나와 있는 그 기기적 출력값, 와트라고 하는 그 측정값을 통해서 최대 얘가 시간당 얼마큼 빨리 달렸는 이 최대 파워, 이 30초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했는지,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났을 때 얘의 피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하는 게 표준 측정 방법 중에 윙게이트 테스트라고 하는 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이걸 해야 하는 이유. 하기 전에 웜업을 하는 겁니다. 측정하기 전에 굉장히 고강도이기 때문에 웜업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웜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Today we're 하면 또 힘들 performing 수 the 있으니까. Wingate bike test. Basically, what that does is it tests the players' anaerobic peak power and their 자, anaerobic 여기서 capacity. 여러분들이 The peak 중심 있게 RPMs, which 보셔야 될 on 게, average 집중해서 for 보셔야 guys 될 is 게 anywhere from 200 to 에어로빅 220 빅 파워라고 RPMs. Once they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분이 얘기한 것 중에 에어로빅 빅 파워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시 한번. Today we're performing the Wingate bike test. Basically, what that does is it tests the players' anaerobic peak power and their anaerobic 그렇죠. capacity. 플레이어들의 빅 파워를, 큰 파워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는 뜻이겠죠. 저 영어 잘 못합니다. 네. 그래서 The peak RPMs, which on average for 30초 guys is 동안 anywhere from 200 to 220 RPMs. 제가 알기로는 이 Once they reach that 친구들은 peak 럭비 RPM, 선수들인 것 같아요. about 10% of their body 럭비 weight is 선수들인 actually 것 dropped onto the 같습니다. bike, 네. and they're able to perform the test for 30 seconds as hard as they can. 자, 보시면 얘네들이 이걸 해야 하는 이유는 Bike, bring guys together and 죄송합니다. 얘네들이 이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동작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동영상이 조금 스포츠 선수들한테 어쨌든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의 동작을 수행해야 되는데 today we're performing 그 the 고강도의 Wingate 동작을 bike test. 수행할 Basically, what 때 that 얼만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능력, 무산소성 파워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는 이 자전거를 해서 30초 동안 얘가 얼만큼 최대 힘, 최대 기계 출력 값을 낼 수 있는지, 이 30초 동안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힘을 냈는지, 그 다음에 끝나고 났을 때 피로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 피로도는 뭐 보통 이렇게 하키 선수들이군요. 이 동작 어때요? 굉장히 파워풀하죠. 파워풀하게 팍 하고, 파워풀하게 태클하고, 파워풀하게 슈팅하고, 이걸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러한 하키 선수들한테 어때요? 오래 뛰는 것만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순간적인 파워를 내는 게 중요할까요? 그 파워를 내는 게 바로 무산소성 운동 파워. 그 다음에 오랫동안 내가 계속 우리가 체킹, 슈팅, 태클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한번 확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슬렁슬렁 움직이는 이 템포 변화 단계, 아니면 이 회복 단계 때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앞에서 했던 유산소성 운동 능력. 자,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고 파워풀하게 스피드하게 이 동작을 하는 게 무산소성 운동 파워.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개념을 자꾸 머릿속에 조금 잡으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럭비 선수들이 이렇게 하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로 30초 동안 이 선수가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가볍게 웜업을 합니다.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웜업을 해요. 자,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웜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 친구 동안 폴라를 착용해서 빨리 끝나고 나서 빨리 안정시 회복으로 떨어지는 게 피로지수겠죠. 얘가 빨리 안 떨어지면 피로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회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선 이 피로지수를 또 구하기도 합니다. 불길한 예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1시간 가까이 될 것 같네요. 제가 뒤에 슬라이드도 준비한 게 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네, 30분이 아니라 충분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네, 머릿속에 더 많이 남으실 거니까. 이제 웜업을 하는 겁니다. 자, 웜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준비 시작했습니다. 30초 동안 할 거예요. 30초 동안. 투식에 재보셔도 됩니다. 정확히 30초입니다. 옆에서 치어업 하죠. 더 빨리 달려. 제대로 달려. 끝까지 달려. 네. 계속 해주죠. 자, 한번 빵 치고선 평균 파워가 안 나면 이 친구는 무산소성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파워, 최고 파워는 어느 정도 나왔는지, 30초 동안 꾸준하게 평균 파워는 어떻게 됐는지, 끝나고 나서도 이 친구가 그냥 바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아까 안정시 상태에서 심박수를 쟀겠죠. 그 다음에 30초 됐습니다. 이제 가볍게 박수 쳐주죠. 자, 가볍게 다시 빨리 프로토콜은 그때그때 다른데, 끝나고 나서 3분, 5분 동안 심박수 변화를 봅니다. 그래서 피로지수가 안 떨어지는 선수들은, 안 좋은 선수들은 꽤 최대 심박수에서 계속 높은 심박수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거고, 이렇게 그래프가 안정시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피로지수를 보기도 하고 또 젖산을 분석하기도 하고 저희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정시 빨리 심박수 약 3분 또는 5분 또는 뭐 10분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정시 심박수가 최대 운동을 하고 나서 다시 빨리 얼만큼 떨어지는지 보는 게 이 표준 측정 방법 윙게이트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 표준 측정 방법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 방법이 굉장히 오류가 많대요. 자, 측정 프로토콜, 이거를 하는 과정을, 이 하나하나를 프로토콜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몇 분 쉬고, 안정시에서 측정하고, 쉬고, 30초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안정시까지 떨어지는 걸 시간을 기록하고, 이걸 프로토콜이라고 하나의 일련의 모든 과정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측정 프로토콜에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오류일까요? 여러분들 찾아내시면, 내가 좋은 점수를 줬었을 텐데, 이 30초가 힌트입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가 에너지 과정을, 세 가지 에너지 과정을 봤을 때, 옛날에는, 우리가 과거에는 1분 정도, 뭐 30초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는 무산소성이 옛날처럼 1분까지, 뭐 1분 30초 정도부터 유산소가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무산소성 에너지가 되고, 30초 정도 됐을 때는 이미 유산소 에너지가 동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30초를 달리게 되면 아까 파워를 팍 치고 스피드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힘드니까. 그때 이미 무산소성 에너지만 쓰는 게 아니라 유산소 에너지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이 측정 방법대로 가면 30초를 하게 되면 무산소성 운동 파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산소 운동 능력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있다. 정확하게 볼 수 없다고 최근 연구에서는 밝혀졌어요. 아직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많이 쓰지만 외국에서는 선진 조금 이러한 스포츠 의학 지식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이 방법이 아니라 좀 이따 나올 초당 최대 젖산 생성률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아직도 소개되어 있는 방법은 이 윙게이트 테스트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윙게이트 테스트는 30초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 30초는 무산소성, 초반에는 무산소성 에너지가 사용이 되지만 30초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유산소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리지널 우리가 정확한 무산소성 파워만 보는 게 아니라 유산소 능력이 섞인 프로토콜 과정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우리가 보고 싶은 이걸 측정하기에는 오류가 있다. 그리고 기계적인 출력값, 이 출력값은 이 자전거에 윙게이트라고 하는 이 자전거에 나와 있는 그냥 최대 이 출력치 그 값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제한적이다. 우리가 뭐 100m 달리기를 치면 몇 초 달렸는지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몇 초 달렸는지만 보기에는 얘는 10초 달렸는데 이 10초 달린 게 누구는 15초 달렸고 누구는 10초 달렸는데 10초 달린 게 뭐에 의해서 이렇게 달렸는지 분석하기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최근에 외국에서는 무산소성 최대 해당 과정 파워를 보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생리학적인 무산소성 운동 능력과 파워를 분석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인원질 과정이 아니라 인원질 과정은 대개 3초 전후로 정해져 있습니다. 3초 전후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기에는 좀 제한이 많고 해당 과정 파워를 생리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래서 보다 넓은 해석이 가능하게끔 우리가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 측정평가의 목표는. 그 중에서 우리가 초당 최대 젖산 생성률. 자, 초당 최대로 젖산을 얼마만큼 생성해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초당 최대 젖산 생성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인원질 과정은 제껴두고요. 한 약 3초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고강도로 낼 수 있는 인원질 과정은 대개 3초 전후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제껴두고 중간 단계인 그 해당 과정의 무산소성 중에서 해당 과정, 인원질이 아니라 해당 과정에서의 측정 평가를 하는 게 되게 유익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이다 해서 그걸 보는데 1초에 얼마만큼 젖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만들어낸다는 건 즉 그만큼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반대로 그거의 부산물인 젖산 값이 출력이 나왔겠죠.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해당 과정에 능력이 좋은지를 보는 건데 다 쉽게 다시 좀 에너지 우리가 시스템 세 가지 시스템 있었죠.
그때 그림을 다시 한번 조금 기억해 주세요. 혈중의 젖산 농도가 급작스럽게 증가했다는 뜻은 다시 혈액에 젖산 농도가 안정시 때는 낮겠죠. 유산소 에너지를 쓸 때는 낮다고 했죠. 근데 혈중의 젖산 농도가 급작스럽게 증가했다는 뜻은 뭘 많이 썼다? 무산소성 대사 과정인 해당 과정을 많이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네, 근육에 있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앞쪽에 있는 우리가 표준 측정 방법이었던 윙게이트에서는 30초였지만 최신 연구 결과에 의하면 30초가 아니라 10초 또는 15초 정도. 근데 10초가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보통 10초 이내 또는 최대로 해봤자 15초 이내에 최대 운동 부하를 하고 나서 측정을 하는 게 표준 방법입니다. 최근의 권장 방법입니다. 그래서 10초 또는 15초 이내에 최대 운동을 실시하고 10초 이내가 권장입니다. 근데 너무 짧게 하면 또 이게 최대 능력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보통 10초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좀 좋다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10초로 최대 운동을 하고 나서 최대 막 달리기가 됐든 최대 스프린트가 됐든 최대 사이클이 됐든 10초 정도 하고 나서 출력된 그러고 나서 요 젖산 깃볼에서 우리가 젖산을 뺀다고 했죠. 혈액을 채취해서 그거를 이제 휴대용 장비에 넣어서 그 젖산 농도를 하고 추정된 공식이 있다고 했죠. 그 공식에 이걸 대입을 하면 해당 과정 나의 능력 그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거 오타가 났네요. 네. 이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을 하면 스포츠카, 남자들의 로망, 스포츠카가 보면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굉장히 고출력이죠. 굉장히 고출력입니다. 뭐 제로백이라고 해서 100m를 달리는 시간, 뭐 좀 좋은 차는 4초, 6초 걸리고 조금 우리가 평범한 국내 차들은 뭐 10초 정도 걸리고 뭐 10초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스포츠카일수록 고출력이겠죠. 근데 연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고출력인 자동차들은 연료도 많이 들어요. 자, 굉장히 고출력들은 네, 리터당 뭐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면허 다 있으실 테니까 리터당 어때요? 리터당 굉장히 출력이 높은 대신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썼기 때문에 기름 연료가 빨리 필요했기 때문에 연료가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은 사용한 에너지, 우리가 쓴 에너지, 쓴 연료를 측정하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산소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유산소인데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한 이 연료량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출력된 젖산량, 자, 혈중에 누적된 나온 이 젖산량을 단시간에 분석을 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도 이게 젖산량이 확 분비가 돼서 그거를 그 원리를 이용해서 젖산량을 가지고서 얼마만큼 얘가 출력이 많이 나왔었는지를 분석한 겁니다. 젖산이 과거에는 피로물질이라고 해서 많이 누적됐으면 막 금방 지쳐있다 힘든 상태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원리보다는 해당 과정 범위 내에서 본다고 하면 고강도의 출력을 냈기 때문에 고연료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고연료 사용한 걸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출력된 고출력에 사용된 이 젖산량이 결과물이죠. 고출력을 확 썼기 때문에 반대로 그거만큼 젖산량이 피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 젖산량을 가지고선 우리가 이 해당 과정 파워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중간에 좀 말이 꼬이긴 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스포츠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포츠카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고출력이 필요한데 고출력을 낼 수 있는데 고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고연료, 많은 연료가 연비가 확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연료가 굉장히 필요한데 사람은 그 짧은 시간에 사용한 그 연료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과정을 사용하게 되면 그 해당 과정에서 나온 젖산량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내가 출력을 확 낼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게 우리가 초당 최대 젖산 생성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이 꼬였네요. 그래서 초당 최대 젖산 생성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10초라고 했죠, 제가. 10초 동안 최대 사이클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은 가볍게 웜업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볍게 웜업을 실시하고, 그렇죠. 가볍게 웜업을 실시하고 나서
안정시에서 젖산이 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쉬었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10초 동안 최대 사이클링, 아까 치어업 했던 것처럼 파이팅 했던 것처럼 최대 동안 내가 찰 수 있네. 그리고 나서 바로 쉽니다. 바로 쉬어서 10분 동안 10분과 1분 간격으로, 자 1분 간격으로 총 10분 동안 젖산을 측정합니다. 젖산을 분석해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에 넣게 되면 초당 최대 젖산 생성률은 이 공식에 의해서 나오면, 공식에 넣게 되면 약 몇 점 뭐 1점 뭐 0.4 이런 식으로 공식 수치가 나옵니다.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고출력, 나의 무산소성 파워는 굉장히 높다. 근데 그 파워가 높은 사람들이 100m 달리기 빠를 수밖에 없고, 근데 100m 달리기는 그냥 기계적인 출력이라고 했죠. 초밖에 기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실제 출력량이 굉장히 높다. 그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로 했을 때는 이렇게 10초 정도 하는 게 가장 적당하고, 100m 달리기를 했을 때는 누구는 100m를 10초에 달릴 수 있지만 누구는 15초에 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100m를 10초 안에 최대로 끓는 게 가장 좋지만 누구는 천천히 달려서 10초에 뛸 수 있으면 뭐 60m밖에 못 달리고, 누구는 빨리 달려서 막 진짜 10초에 진짜 100m를 달렸는데, 그게 달라지면 우리가 타당도가 떨어지겠죠. 신뢰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토탈 기록.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초당 최대 젖산율 얘입니다. 그래서 락테이트 맥스 값, 혈중 최대 젖산 값이라는 뜻이에요. 최대 이 10분을 측정하는 이유는 여기서 가장 높은 값 하나를 빼는 겁니다. 가장 높은 값 하나를 빼서 안정시에 얼마 있었던지를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뭘로 나눈다? 총 운동시간. 10초로 우리가 설정했을 때 같은 경우는 총 운동시간이 정해져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포스파제 운동시간, 인원질 시간이 약 3초 정도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얘 또한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대개 3초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초에서 10초를 총 달렸고, 인원질 과정, 무산소성 운동 과정은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약 3초 정도는 인원질 과정, 최대 빠른 거 과정으로 쓴다고 했으니까 얘를 빼겠죠. 뺐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얘를 운동량을 나누면 이 나온 이 젖산 값을 우리가 하면 초당 최대, 1초에 최대로 얼마만큼 젖산이 나왔는지,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1초에 얼마만큼 최대 출력, 고출력, 스포츠카 같은 최대 출력이 냈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식이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이렇게 15초 정도 한다고 하면 총 운동 시간, 얘는 몇 초에 달렸는지를 여기다 넣게 되고 3초를 빼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건 무동력 달리기 있잖아요. 무동력 러닝머신, 무동력 트레드밀을 이용한다고 하면 10초 동안 빠르게 달릴 수 있겠죠. 최대로 우리가 치어업 해서 그걸로 하면 사실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10초를 맞추는 게 가장 좋고, 우리가 무동력 트레드밀이 없다고 하면, 무동력 러닝머신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100m 달리기를 통해서 하는 게 좋은데, 15초로 넘어가면 얘 또한 유산소 동력이 개입이 돼서 정확한 무산소성 파워를 하기에는 점점 오염이 된다. 30초로 더 길어지면 더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 가장 좋은 건 10초, 너무 짧으면 또 최대 파워가 안 끌어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출력을 못 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0초가 가장 적당하고, 그래도 15초까지는 괜찮은데 15초가 넘으면 넘을수록 15초에 가까워질수록 유산소 능력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무산소 운동 파워가 측정되기에는 떨어진다. 그래서 10초가 중요하다. 근데 10초도 안 할 수 있으니까, 못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는 2대. 더 좋은 건 무동력 트레드밀을 이용한다고 하면 10초 동안 최대로 빨리 달려서 하면 더 좋겠죠. 얘처럼 이렇게 하는 게 초당 최대 젖산 생성률이라고 합니다. 이거 최근에는 요 방법이 조금 표준화된 방법으로 좀 많이 권장이 되고 있고요. 이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영 선수들한테 달리기 능력이 좀 저하될 수 있으니까 좀 엎드린 상태에서 이 로잉 머신들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종목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하고, 종목에 따라서 좀 권장되는 이 표준 측정 방법이 있으니까 대개는 이렇게 하고 그거를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보다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몇 번 보여드렸던 자료죠.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거를 보면 실제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할 때 무산소성 운동 파워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 이 동영상에 생략되어 있는 건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그 안정시 심박수 때 측정하는 거, 안정시 때 측정하는 게 빠져 있긴 한데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정시 때 측정을 했고 이 끝에서 출발 신호와 동시에 100m 달립니다. 이거는 100m입니다. 올렸습니다. 자, 끝까지. 최대한 치어업 하죠. 화이팅 하죠. 최대한 달리라고. 최대한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 끝까지 달려와서 그렇죠. 이 초기록을 쟀습니다. 요 서 있던 분이 초기록을 쟀어요. 그 다음에 빠르게 와서 안정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젖산도 측정해야 되고 빨리 회복 능력도 봐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혈액을 측정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 선생님께서 1분 뒤에 귓볼에서 1분 뒤입니다. 1분 뒤에 1분이 꽤 기네요. 네. 자, 1분 뒤에 귓불에서 아까 한번 이거는 파침이라고 해서 한번 딱 찌르면 됩니다. 계속 찌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아프니까. 그래서 굉장히 소량의 젖산을 분석을 하게 되면 혈액을 넣게 되면 젖산 분석기가 이렇게 약 10초 뒤에 이렇게 6.9가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안정시 때 이 친구 1.8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1분 뒤에는 6.9 한번 볼게요. 그쵸? 오케이. 다시. (1분) 뒤에 6.9였는데 그러고 나서 또 1분 뒤에 2분 후에 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최대 10분까지.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젖산 값을 안정시로 뺍니다. 여기서 이게 기준점이니까 얘가 기준선이니까 최고, 예를 들어서 6.9가 이 친구는 최고였다고 하면 6.9에서 1.8을 빼게 되면 약 5.1이 되겠네요. 이거를 내가 운동한 시간으로 나누면 1초당 최대로 얼마만큼 내가 이 폭발적인 출력을 냈는지를 분석하는 게 초당 최대 젖산 생성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직접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직접 하는 게 좋습니다. 해보는 게 좋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좀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정리입니다. 앞에서 오늘 좀 길게 풍성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무산소성 운동 파워를 측정 생리학적 평가를 하는데 다시 한번 유산소 능력과 운동 능력과 비교를 하자면 유산소성 운동 능력은 연비, 내가 똑같은 연료를 가지고 얼마나 길게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무산소성 운동 파워는 파워와 스피드를 내가 얼마만큼 빠르게 낼 수 있는지, 폭발적으로 고출력을 낼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근데 스포츠 활동, 우리가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신체 활동이나 이럴 때도 유산소 능력 중요하겠죠. 무산소성 운동 파워도 중요하겠죠. 축구 운동선수들한테도 유산소성 능력 연비 중요하겠죠. 무산소성 운동 파워, 내가 얼마만큼 파워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게 결정적이겠죠. 마찬가지로 조금 어르신들한테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꼭 좀 하는 게 중요하고,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연비는 좋은데 힘이 없다. 자, 유산소 능력만 좋으면 연비는 좋아서 내가 길게 조금 똑같은 연료를 가지고 길게 사용할 수 있는데, 조금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데, 힘은 없다면 좀 이 또한 뭔가 좋은 능력은 아니겠죠. 자, 반대로 무산소성 운동 파워. 내가 힘은 좋은데 연비가 너무 많이 든다. 좀 연비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기름을 자꾸 넣어야겠죠. 우리가 뭘 자꾸 먹어야 될 것처럼 에너지 보충 금방 지칠 수 있게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리학적 평가를 통해서 유산소성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무산소성 운동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한 다음에 이걸 더 개발시켜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나아갈 스포츠 현장, 또 일반인이 될지, 우리가 어르신들이 될지, 노인이 될지, 아동이 될지 모르지만, 아니면 스포츠 활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체육 측정 평가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제를 내드려서 사실은 오늘도 무산소성 운동 파워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회복지구력, 유산소성 운동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퀴즈를 내드렸는데, 무산소성 운동 파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또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근력 강화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또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좀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운동 방법, 설정, 영역 이런 거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퀴즈를 내드릴까 하다가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내일까지 5월 27일까지 내일 오전 9시까지 유산소성 운동 능력과 무산소성 운동 파워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하고 이해가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제가 됐든 주변에 있는 친구가 됐든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의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이거를 잘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설명하듯이 브리핑하듯이 안내를 하듯이 그거를 한번 이 개념에 대해서 각각 저한테 조금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여러분들 평가가 기말고사가 됐든 중간고사가 됐든 기말고사가 잘 좋은 점수가 나갈 겁니다. 그거를 최대한 한번 저한테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 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사항은, 여러분들 이 퀴즈를 주실 때 우리가 13주차 또는 14주차 때, 다음 시간 때는 우리가 RFD 또는 RSI라고 해서 반응 근력들과 관련된 거, 최대 이제 스피드 근력과 관련된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13주차 또는 14주차 때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들을 조금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좀 실습하고 눈앞으로 직접 보고 궁금한 건 또 바로 질문할 수 있도록, 제가 근무하고 있는 천안시 백석동 학교랑 멀지 않습니다. 요때 하루 날짜를 맞춰서 이때 참석하면 13주차, 14주차 거를 아마 동시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 최대, 우리가 젖산 역치 테스트와 초당 최대 젖산 생성률 테스트를 동시에 해서 이때 참석하면 13주차, 14주차를 수업을 동시에 다 출석한 걸로 제가 인정을 해 드릴 수밖에 없겠죠. 혹시나 참석이 불가능하면 13주차 때는 우리가 최대 젖산 역치 테스트한 거를 동영상화해서 보여드릴 거고, 그거에 대한 퀴즈를 주시면 되고 답변을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차수 때는 14주차 때는 당연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실습할 때 한 번에 다 했던 거를 다시 이제 동영상으로 나눠서 초당 최대 젖산 생성률과 관련된 그거를 이제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시간이 충분히 가능한지, 조금 나는 아직 우리가 날짜 및 시간이 미정되어 있긴 하지만 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꼭 참석해보고 싶다 하시면, 아니면 나는 언제만 가능하다, 나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혹시나 시간 날짜가 정해지면 이걸 꼭 한번 참석해보고 싶다, 이러한 것들을 그 퀴즈를 주실 때, 저한테 퀴즈를 주실 때 써서 주시면 우리가 오픈 채팅방에서 시간이나 날짜를 조율을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퀴즈, 유산소 운동 능력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 무산소 운동 파워는 뭔지, 두 개의 차이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내 미래의 고객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잘 해주시고, 요것도 참석 여부도 조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오시면 뭐 1시간에서 2시간이면 충분히 실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맞춰서 이거 좀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안 되시면 이때 동영상으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잘 찍어서 조금 풀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혹시나 다 안 될 것 같으면 뭐 제가 지금 측정하는 거를 실제 좀 동영상을 잘 찍어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이 훌쩍 넘었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좋은 정보, 많은 정보를 좀 주고 싶어서 좀 길게 찍어봤고요. 유독 우리가 앞에서 뭐 다양한 측정도 있었지만 그걸 간단히 넘어가고 유산소성 운동 파워,
유산소성 운동 능력과 무산소성 운동 파워와 관련된 시간을 제가 길게 많이 할애한 이유는 체육 측정 평가를 우리가 1학기 동안 공부했는데 꼭 이거만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무조건 각인하고 해야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굉장히 유능했다. 너 잘 배웠구나. 어디서 배웠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려면 크게 5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반부에 많이 다뤘던 체육 측정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신뢰도 평가, 타당도 평가, 이게 선택 기준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내 임의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규준지향 평가를 할 것인지 중거지향 평가를 할 것인지 이걸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 컬렉션, 데이터를 정확하게 우리가 뽑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는 미리 충분히 학습해서 이 테스트가 내가 익숙해져야 된다. 익숙한 테스트일수록 어쩌다 한번 처음 해보면 여러 가지로 난 처음 해봤기 때문에 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익숙하면 익숙해질수록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데 그게 학습 효과다. 그래서 학습 효과를 위해서 내가 연습을 얼마만 할 것인지 측정을 딱 한 번만 할 것인지 3번을 해서 평균을 낼 것인지 이러한 학습 효과를 어떻게 고려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산소성 운동 능력을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거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준 측정 방법이 있고 그거는 옛날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이런 것들을 꼭 우리가 숙지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무산소성 운동 파워는 전통적인 방법을 이렇게 했지만 이거의 단점은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최신 트렌드는 이렇게 하더라. 그리고 이것들을 이해하고 내가 측정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1학기 때 이거 5가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명확히 그려지고 경험하고 내가 달달달 외우고 알 수만 있다고 하면 1학기 우리가 했던 체육 측정 평가에 대해서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우리가 관절 가동 범위는 연습 몇 번만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근육둘레도 이렇게 서컴이라고 해서 줄자 같은 걸 재는 것도 쉽습니다. 제자리 물리뛰기 여러분들 금방 하잖아요. 100m 달리기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유산소성 운동 능력과 관련된 무산소성 운동 파워와 관련된 전통적인 방법을 측정하는 거 보기도 어렵고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소개된 거는 굉장히 옛날 방법, 오류가 많은 방법들이고 최근에 좀 더 정확하고 조금 이러한 방법들이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 자료들 그 다음에 젖산 역시 테스트 그 다음에 초당 최대 젖산 생성률과 관련된 이게 최근 트렌드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확인하고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완벽한 1학기 수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도 그래서 잠깐 아까 한 가지 더 설명이 빠뜨린 게 100m 달리기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100m 달리기는 우리가 사이클로 했던 것처럼 100m 달리기로만 하면 초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평가를 하기에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뭐 때문에 100m 달리기가 잘 나오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리가 길어서 잘 나온 건지 근육량이 많아서 잘 나온 건지 아니면 얘가 그냥 보통 키가 커서 잘 나온 건지 그래서 이 절대적인 이게 초만 하기에는 굉장히 약한데 내가 키는 작지만 근육은 좀 별로 없지만 출력량이 굉장해서 내가 빨리 뛴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훨씬 더 폭넓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폭넓은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리학적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앞에서는 조금 우리가 서커민 둘레 체크, 각도 체크할 때는 간단하게 높이 뛰기 체크할 때 간단히 넘어갔지만 유산소 운동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무산소성 운동 파워 측정하는 굉장히 중요했고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좀 했던 걸 오늘 좀 길게 했던 이유는 유산소 운동 능력과 무산소 운동 파워를 분류해서 계속 반복 설명하다 보니까 동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잘 이해하시면 1학기 동안 우리가 동영상으로 강의실에서 대면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1학기에 배워야 할 거 충분하게 습득을 했고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할 수 있는 제자리 멀리뛰기 이런 것들은 사이드 스텝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찾아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요거 말씀드린 거 요거는 꼭 머릿속에 숙지하면 정말 유능한 트레이너 운동 처방사가 될 수 있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측정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시간이 넘었네요. 그렇지만 또 모르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시청하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좀 더 추가적으로 찾아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저한테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봬요. 과제는 최대한 성의 있게, 대충 이제 다른 수업에서 이 끝에 거만 보고 막 말도 안 되게 끝에 거만 보고 과제를 제출하신 분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러면 그러면 점수가 굉장히 안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니까 이왕이면 영상을 잘 보시고, 모르는 거는 반복해서 시청하시고, 조금 제대로 된 성의 있는 답변을, 퀴즈를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